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용덕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그러면 또 이번 시간도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세 문제지만 이게 전부 다 15회부터 31회까지 680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문제씩 풀더라도 7개월 정도 걸리는데 전부 다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파트에서 계속 중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마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볼까요? 15회 16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이 옳은 게 훨씬 더 어렵죠? 옳은 게 틀린 것보다 옳은 걸 찾는 게 어렵습니다. 자, 1번 지문.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예, 중개 용어 정의를 보면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보면 은행에서 융자를 알선하면 은행에서 커미션을 0.2% 정도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커미션을 줍니다. 그 0.2% 커미션을 받아 먹어도 그건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은행 융자를 알선하고 커미션을 계속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고 중개를 반복하면 중개업이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전세 물건, 단 1회, 이게 중요하죠. 단 1회입니다.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를 하고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할 의사가 있어야 중개업입니다. 딱 한 번만 했다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자격자라도 딱 한 번만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업으로 해야만 불법이 되겠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법 제2조 용어 정의에 보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즉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가령 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캐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베트남 분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개업할 수 있습니다.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법인 개업공개사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 개인 개업공개사에게 소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고요.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 틀렸네요.
확인 설명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이나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고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원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드렸는데요. 1번이 정답이죠. 저당권 설정 알선에 관한 행위,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중개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만 중개를 했다면 중개업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이다. 그 다음에 4번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 개인개업공개사 밑에 소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번 지문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고요.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요.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뒤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소위 명의신탁이 2자간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이 있는데 여기서 명의신탁은 소위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자, 따라서 1번 신탁자 갑하고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그렇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물권 변동 효력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앞에 문제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른다고 했죠. 선의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1번 지문이 맞고요. 2번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정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이죠. 그래서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고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제3자라도. 그 다음에 3번 정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신탁자 갑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고 했는데요.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만 횡령죄에 해당되고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을이 수탁자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탁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설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명신탁의 약정은 무효이지만 수탁자 명의로 등기는 유효하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역시 제3자에게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해당되고요.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야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때까지 최근 30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되고 취직도 안됩니다. 다만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억지문 보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에다가 또 3년을 지나야 됩니다. 즉 가석방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형법에서는 가석방 기간, 즉 남은 자녀 형기를 지나고 나서 또다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요. 따라서 기억지문은 틀렸고요. 니은은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도 될 수 있고 취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도 될 수 없고 보조원도 될 수 없겠죠. 형 집행면제가 뭐냐면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완성이죠.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결격사유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니죠. 다음 리얼 지문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결격사유이죠.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죠. 그래서 가석방의 경우 남은 자녀 형기로부터 또다시 남은 자녀 형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고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니은은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지만 일반 사면은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집행, 면제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그래서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됐다면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 완성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리얼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경우 결격사유고요. 가령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예, 다음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